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뵙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서로 보죠. 매주 보는 게 더 반갑죠. 매일 보는 것보다. 별로 오늘 또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니,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은 가는 게 있으면 노는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늘 처음 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장단을 잘 맞춰주십니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여기가 뒷문이 없어서 좀 불편한 게 있죠. 뒷문이 있으면 뒤로 그냥 슬쩍 들어오면 되는데 뒷문이 없어서 뒷문이 없을 땐 저걸 뒷문으로 삼으세요. 저렇게 저렇게.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할 내용은 투자론이었죠. 투자론 중간쯤이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복습을 좀 하는데 처음서부터 다 복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를 복습하는데 직전에 주에 했던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그 전에 했던 것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했던 내용은 경기 변동론부터인데요. 그 거미집 모형, 순환 변동의 특성, 여기서부터 했는데 시장론부터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론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이 추가로 있었죠. 시장 기능. 그러니까 주로 출제되는 건 요 놈이고 시장 기능은 간혹 언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있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고 할당적 효율성은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순환엔 요거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하면은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과장국수 비비자, 과다한 법적 제한, 장, 매매기간의 장기성, 과장국, 국지성, 과장국수, 수급조절 곤란성, 과장국수 비비비,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BBB, 그 다음에 자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게 이제 가장 부동산 시장 특성.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 그랬어요.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죠. 가격 창조 기능, 자고가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조절한다. 자원 배분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뭐 보고 배분한다고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성과 형평성?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 자원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상품을 만들죠. 어떤 사회든 그래 왔습니다.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인적 물적 자원이 있고 그걸로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상품을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가능한 한 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냥 단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라야 되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원을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그 남는 이유만큼을 이 만든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더 좋아하는 걸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물론 사회주의도 효율성은 있지만 사회주의는 이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가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형평성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회든지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생산된 상품을 누가 씁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쓰게 되겠죠. 생산된 상품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쓰잖아요. 근데 노예 경제에서는 어땠습니까? 생산은 노예들이 하고 소비는 주인들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 경제예요.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생산할 때 좀 더 효율성을 제공한 사람,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생산하게 한 사람이 소득이 많아요. 그러면은 생산된 거를 누가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소비를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요거의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생산된 상품의 소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산된 상품의 소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생산할 때 더 효율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소득이 많아서 그 사람이 생산된 상품을 많이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를 하지 못한 사람은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소비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기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생산된 상품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게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생산된 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느냐. 자본주의 사회는 앞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죠. 뒤가 약한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앞부분이 약한 거예요. 효율성이 약한 거죠. 공평하게 나누는 게 조금 더 강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또 공평하지도 않아요. 당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또 뭐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누릴 거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자본주의가 그런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좀 더 보완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도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효율성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잘못할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든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그게 효율성과 형평성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상충한다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면은 형평성을 많이 해치고요. 또 형평성을 높이려다 보면은 효율성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보세요. 임대료를 보조했는데 보조받아가지고 저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정도로 보조를 해줘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정부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세금이 거둬지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해 좀 더 다시 되셨나요? 효율성과 형평성?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부동산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시장 실패예요. 자원 배분 기능에 문제 생겨.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의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경제학에서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 할 때는 전반적인 그런 큰 개념의 효율성인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다른 걸 따지지 말고 뭐만 따지는 거예요? 정보만 따지는 거예요. 정보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근데 반영되는 수준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중강성 효율적, 강성 효율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용어를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러한 시장에서 어떤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그러한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이게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준강성 효율적 기본적 분석으로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니까 중강성효율적 시장이나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지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넘어가서 정책론에서는 여기 이제 정부의 개입 필요성 했죠. 정부의 개입 필요성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측면, 효율성 측면,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생길 때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측면? 형평성 측면.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이 이렇게 굉장히 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랬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근데 이게 주로 형평성이라고 그래서 좀 추상적인 용어여서 주로 형평성인데 경우에 따라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이제 효율성 측면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워낙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실패 원인 해서 외공불비했죠.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예 외부, 부의 외부 해서 의도하지 않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죠. 어떤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정예 외부.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 부의 외부 하죠. 딴 데 갔다 오지 마세요. 지금 딴 데 갔다 오는 분 계세요. 그 다음에 수단. 이것은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직접 수행하는 거고,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세금을 깎아준다 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지구제라고 그랬어요. 자, 지역지구제는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효율성 측면이에요.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개발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 TDR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지역지구제의 경직성 문제도 있다 그랬죠. 획일적인 지정을 한다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변화를 할 수 없다면은 이 경직성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또는 지구 단위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비축 제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린다 했어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의 임대료 규제고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높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보다는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효과. 이제 효과를 주로 보는 거죠. 여기서도 효과는 있지만 정책이라는 게 다 효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효과가 중요도가 낮다 그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효과를 봐야 돼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해요.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집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알아서 더 올려서 집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암시장이 나타난다 그랬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또 임대인들은 이게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양이 줄어들면서 음성적 지불을 받는 사람들이야 수리수선 같은 걸 해줄 수도 있지만 규제 임대료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는 수리수선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나마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증가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했고요. 여기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했죠. 임대료 보조는 원래 주택 보조가 있는데 큰 말이 있는데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산자 보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주택이 있다고 치고 소비자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조 방식에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다 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대료 보조하면은 가격 보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면은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저소득 실질소득이 분석하면은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하죠. 여기서는 임대료를 규제하면 수요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공급량은 늘어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균형에 이동했었지 않습니까? 균형에 이동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균형량이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 받던 임대료보다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들은 초과이윤을 얻는다 그랬어요. 원래 받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가니까. 자,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임대료 보조 혜택을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나누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도 나누어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보조해준 만큼 수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그 혜택이 다 임대인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는 혜택을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들이 초과이윤이 생기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이게 새로 지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하향 여과돼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가격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면은 모두 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단기 장기 효과라 그랬어요. 단기 장기. 단기는 수요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장기는 공급 변화로부터 시작하죠. 그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초과이윤 얻고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요 과정. 여기서 이제 공급 증가가 새로 지어서 공급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과 현상도 함께 다뤘죠. 하향 여과, 상향 여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불량주택의 문제라든가 주거분리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주거분리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그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다 아니다.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런 내용도 했었죠. 자, 그 내용 했었습니다. 다음에 그 조세, 부동산 조세를 했죠. 부동산 조세는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효율성 측면의 기능도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고도 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거나 뭐 이런 다른 부차적인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조세 전가와 기착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조세가 전가돼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귀착의 문제라 그랬어요. 이것은 탄력성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탄력성이 커질수록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요? 덜 부담이라 그랬죠.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을 덜 부담한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요. 완전 탄력적이 되어버리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이 되고요.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선택의 여지가 무한히 많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내가 완전 탄력적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상대방이 다 부담하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다 부담하는 경우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그럼 상대방의 선택의 여지가 무한히 많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내가 다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탄력성과 관계없이 다 부담하게 되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무한히 많아버리면 상대방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부담하는 경우도 두 가지, 내가 다 부담하지 않고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했고요. 탄력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탄력성이 반반 같아지면은 세금 부담도 반반 이렇게 된다고 했죠.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와서 위험과 지렛대 효과 있고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라 그래요. 진폭.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진폭이
점점 더 커지죠.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그래프를 도표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적 질에는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지레트 효과고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겠죠. 위험과 수익. 자, 위험은 뭐라 그랬어요? 위험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했고요.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그랬죠?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그랬고요. 수익은 뭘로 측정하고요? 가중 평균 또는 이제 이걸 생략해서 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위험의 유형에는 사금, 법인유 이렇게 해서 일단 5가지가 있는데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인데 사업상 위험은 지난 순환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 금융적 사금, 금융적 위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빌려온 이자보다도 수익률이 낮아버리면 총자본 수익률이 낮아버리면은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내려가죠. 이게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위험 없어요? 금융적 위험은 없는 거죠. 그 위험의 유형했고요. 또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있죠.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위험 그 기피형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위험 애호형 다 같은 말이고요. 우리는 대부분은 위험 회피형, 기피형인 사람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위험 중립형도 있기는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위험의 크기를 안 보는 사람들,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를 안 보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이 바로 이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거였죠. 그게 이제 누구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계산을 하면은. 근데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요거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디서 계산됐어요? 그 부동산에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 부동산에서 계산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 해서 외부 수익률 이렇게 하고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요구 수익률은 다른 말로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말도 쓴다 그랬죠.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요거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딴 데서 벌고 있는 만큼을 포기하고 여기 와야 되니까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했고요. 요게 더 크면은 채택해요. 그렇지 않아요. 딴 데서 버는 만큼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더 크면은 기각이라 그랬죠.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크면 이때는 채택을 하는 거죠. 같으면은 같을 때도 일단은 채택한다 그랬죠. 투자자의 최소한의 그 요구 수익률이 만족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이 관계에서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이런 것도 있죠. 자, 위험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수익에 대해서 정리하고 위험 수익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라는 걸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까? 위험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위험 수익 관계에 대해서 위험 수익 비례 관계 또 무슨 관계 상쇄 관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위험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수익이 커지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이게 위험 수익 상쇄 관계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이런 관점에서도 요구 수익률을 볼 수 있지만 안전한 은행에 넣어놨던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한 데 투자를 할 때는 무위험률만큼이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게 거기에다 위험 할증률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것을 또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 대가,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그만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만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해두시고 나중에 요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위험 수익 비례 관계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도 이렇게 요거 자체가 중요해요. 공식 자체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 했어요. 위험 처리 방법 또는 뭐 관리 방법, 위험 관리 기법. 위험이라는 건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 있죠.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예 내가 위험한 거를 안 하면 되죠. 위험한 투자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방법. 위험, 전가가 있죠. 근데 전가가 뭐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인플레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에 그 보수적 예측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 요게 이제 사람들이 요걸 잘 기억을 못해요. 이 단어가 길고 낯서니까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요거 이제 대칭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요. 낮춰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예상 수익률을 낮추어 잡습니다. 그 예상 수익률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우수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이제 화폐 시간 같이 할인이라고 하는데, 그 할인할 때 많이 할인하느냐 적게 할인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큰 투자다, 위험이 적은 투자다 라고 했을 때, 위험이 큰 투자는 할인을 많이 합니다. 많이 낮추어 잡아 버리는 거죠. 위험이 작은 거는 조금만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는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한다,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그렇게 낮추어 잡은 돈이 들어오는 돈이 많다, 이럴 때는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상으로는 여기 좀 더 우수하고 대칭되는 방법이다. 다음에 민감도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다고 했어요.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따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죠. 포트폴리오를 하기 전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이 수익이고요, 분산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보고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평균이 똑같으면, 예를 들어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고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해야 돼요.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딱 15분이에요. 15분 지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새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15분이에요. 길지도 않아. 1시간 수업하면 최소한 3번은 이 터치를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은 딴짓 해보니까 애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애들 뭐 그 유치원 같은 때 보면은 막 짜잘짜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학원 어린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죠? 조용히 시킬 때 뭐라 그래요? 박수를 치게 한다거나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러면서 딱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 보니까. 아무튼 자,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근데 용어가 낯설잖아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도 야,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거 할래 작은 거 할래? 당연히 큰 거 한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할래 작은 거 할래? 당연히 작은 거 할래.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는 거를 이렇게 처음 듣는 거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이 낯선 뿐이에요. 표현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평균 배웠고 분산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의사결정을 못하는 수도 있다 그랬죠. 두 놈이, 한 놈이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면 다른 놈은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저울질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평균 분산 오류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공부하는 건 왜 머릿속에 그렇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게임하고 노는 거는 그렇게 잘 들어가는데 저기 카지노 가가지고 땡기라 그러면 잘 땡기고 이렇게 뭐 터지고 뭐 이렇게 뭐가 나오면은 좋은 거다 이런 거는 금방 777 이렇게 777 세 개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거다 그러면 그거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는 거 이런 평균 분산 이런 거 안 들어가고 평균 분산 오류 이런 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평균 분산 결정법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그게 아니라 섞어서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이런 의사결정이잖아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뭘 해요? A나 B 중에 뭐 할래? B나 C 중에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는 A도 투자하고 B도 투자하고 이렇게 섞어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런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났을 때 변이 계수나 또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변이 계수는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는 지난주에 했고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 그랬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위험을 줄이는 거라 그랬죠.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뭘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이런 건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중요하다 그랬는데 체계적 위험은 왜 체계적이라 그랬어요? 어떤 위험이 터졌을 때 그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계적이라 그래요. 체계적. 체계적인 것은 다 똑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체계적이라 말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러면은 내가 이 주식 저 주식 분산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다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위험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는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 터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조류독감 터지면은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관계에 되는 몇 개만 떨어지고 반대로 다른 거는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 영향 안 받는 것도 있고 이게 뭐예요? 비체계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조류독감과 관련된 주식에 몰빵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나누어서 투자하면은 영향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위험을 줄이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해야 되죠. 줄이기는 줄이는데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투자안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어떻게?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반대. 그럼 효과가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예상치보다 낮을 때 다른 하나가 예상치보다 올라서 요 떨어진 놈을 벌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하지 않았나요? 했죠? 똑같이 5%가 예상되는 두 개의 주식이라 해도 얘가 혹시라도 예상보다 2% 적게 나왔을 때 얘가 예상보다 2% 올라가 주면 벌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늘 몇 프로? 5%를 볼 수 있다고요. 여기 몰빵 투자하거나 여기 몰빵 투자하지 말고 여기 반반 투자하면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또 떨어졌을 때는 이쪽이 벌충을 해주면은 그러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늘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효과가 높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용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어떤 쪽이 효과가 높은 거다? 마이너스 1 이쪽에. 그죠? 이게 반대라는 게 이거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수꼴.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가 마이너스 2% 예상보다입니다. 예상보다 마이너스 2% 나왔을 때 얘가 예상보다는 플러스 2가 나오죠. 이걸 분수꼴로 만들어 보라고 이거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분수꼴로.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 또 얘가 마이너스 2 됐을 때 얘가 플러스 2 하면은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든 뭐예요? 마이너스 1.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러면은 분산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0까지 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쪽 오른쪽 끝일 때는 전혀 줄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움직임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럴 때는 효과가 있어요. 0.9일 때도 효과 있고요. 0.99일 때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예요. 됐나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겠죠. 불확실할 때는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부터요. 자, 화폐 시간 가치, 그 다음에 현금 수재 측정,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자, 이 화폐 시간 가치는 현재 얼마하고 미래 같은 금액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 가치라는 게 현재 100만 원 하고 1년 후에 100만 원 하면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현재 100만 원 하겠죠. 여기 이제 시간 가치란 얘기는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하고 같을까요? 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금액이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 110만 원 이렇게. 지금 100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 1년 뒤에 110만 원 받을래요? 물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100만 원. 그럼 1년 뒤에 120만 원 하면? 그래도 지금 100만 원? 지금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100만 하고 1년 뒤에, 혹시 내가 1년 뒤에 안 줄까봐? 지금도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예, 이거는 다 수업 시간 하는 건 다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그냥 수업하느라고 예를 드는 거니까 비진의 의사표시인데 아무튼 간에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같으냐 120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건 다를 수 있죠. 지금 100만 원을 더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지간해도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얼마나 필요하면 1년 뒤에 120만 원 준다는데도 지금 100만 원 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수 고리 막 갖다 쓰잖아요. 저는 제일 비싸게 쓰는 사람 뭐도 받는가 하면 월 10%도 봤어요. 월 10%. 월 10%도 봤어요. 그러니까 월 5%가 보통 옛날에 일수이자였거든요. 이 사채이자가 월 5%였어요. 월 5%. 옛날에 제가 어릴 때요. 그러니까 채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5%였는데 월 10%도 봤어요. 월 10%. 예, 그 어음을 막으려고.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모으다가 몇백만 원 모자라는 거죠. 모으다 몇백만 원 모자라니까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 했는데도 그 몇백만 원을 못 막으면은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그랜저 맡기고 그랜저 담보로 해서 몇백만 원을 월 10%로 빌려요. 몇백만 원. 급할 때는 그럴 수가 있죠.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많이 급하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요. 시장 이자율.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은 뭐 2%대죠. 2%. 기준금리는 1점 몇 프로인가요? 그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예금금리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시장 이자율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자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다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빌릴 때 이자율과 빌려줄 때 이자율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율도 얘기하잖아요.
환율이 얼마다 할 때, 우리가 살 때 환율하고 팔 때 환율이 다르죠. 수수료만큼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굳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장 이자율을 10%를 예를 들어보자고. 시장이 10%. 그러면은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 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110만 원 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할증한다 그래. 할증.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할증한다 그러는데, 할증을 할 때 지금 10%를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10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해도 돼요. 요 1은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요 0.1은 이자율을 숫자로 바꾼 거예요. 10%를 0.1로. 이렇게 하면은 원금 100에다가 분배 법칙 쓰는 거예요. 분배 법칙. 원금 100에다가 이자 10만 원 더한 110이 계산이 된다고요. 바로 1.1을 곱하는 거예요. 10%를 계산해서 더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1.1을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훨씬 더 간편해요. 계산을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뒤에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것, 3년 후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해 것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2년 후에 값을 계산하려면 1년 후에 110만 원이 다시 원금이 된 거예요. 그 110만 원이 다시 또 이자 10%로 가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10%가 붙는 것을 복리계산이라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복리계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얼마를 곱해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면은 또 1.1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을 곱하고 여기도 1.1을 그럼 121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0년 후에 간다 그러면은 1.1을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이제 안 되니까 1.1에 10제곱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죠? 1.1에 10제곱. 자, 근데 이걸 계산기로 이제 문제를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되는데요. 1.1에 10제곱 이런 거는 우리 공학용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로는 금방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쌀집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 들고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그 공학용 계산기는 뒤에 그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그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다 초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저장 기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장이 가능하니까 혹시 부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1.1에 10제곱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계산해서 알려줘요. 2.594 이렇게 1.1에 10제곱에 2.594 알려주면은 나는 100 곱하기 2.594만 하면 돼요. 계산기로. 그러면 259만 4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요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원래 이거 나왔거든요.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 이렇게.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이쪽으로 나누기 해와야 돼요. 이쪽으로 갈 때 뭐 했어요? 곱하기 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 하는데 요거를 할인한다 그래. 할인하는데 금액이 1억이 할인을 10%로 한 게 아니고요. 7%로 할인했어요. 7%. 만약에 10%로 할인하면 어떻게 해요? 100 나누기 1 플러스 0.1 하면 돼요. 100 나누기. 그러면은 이 10년 후에 100만 원이 말이에요. 이때 100만 원 있죠. 현재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10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 되나요?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나누기 한 번씩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기 모두 몇 번 하는 거예요? 모두 10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게 1억이고요. 1억. 이게 몇 년이라고요? 5년 했어요. 5년. 그러면 나누기 몇 번 해오라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지금?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이제 될 수 있으면 계산기를 사세요.
계산기를 사서 그 계산기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산기가 손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의 경우에는 1억 나누기 1.1의 몇 제곱? 야, 이게 7%였어요. 7%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7의 5제곱 해야 돼요. 근데 5제곱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어떻게 5제곱 하는지. 5제곱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누기 이걸 5번 해야 돼. 5제곱 하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서 거듭 제곱을 못 해요. 이런 계산기로는 그냥 나누기 5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핸드폰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이런 계산기는 가능해요. 자, 이런 계산기는 여기 메뉴가 어디 있을 텐데요.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뭐 어디 있을 거예요. 아, 점 3개 있습니까? 이거는 점 3개가 없는데. 계산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도 좀 좋은 걸 다운받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거 있나요? 이게 이제 계산기에 따라서 여기 이걸 이렇게 터치를 여기는 안 눌러도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메뉴판 안에 X에 Y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X에 Y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X에 Y. 자,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누르는가 하면은 1.07에 X에 Y를 터치하는 거예요. 1.07을 먼저 누르고 07을 누르고 X에 Y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걸 누르면 누르기는 이걸 눌렀는데 표시는 1.07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표시 있죠? 우리가 웃는 표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요 표시가 나요. 요 표시가 지수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O를 버튼을 누르면 O 이렇게 돼요. 표시는. 화면의 표시가. 요게 뭐예요? 1.07의 5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나타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그러니까 요렇게 O 하면 이게 뭔 뜻이라고요? 1.07의 5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X의 Y 요 표시를 찾아서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아무튼 이거 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다른 거는 쓸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손발이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하면 얼마 나오나요? 1억 나누기 하면 7,100 얼마 나오죠? 그러면 7,100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만 단위에서 버리는 거였어, 문제에서. 10만 단위에서 버려버리면 7,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계산기가 없다.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은 급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씩 5년이면은 그냥 단순히 따지면 몇 %예요? 35%죠. 그냥 하면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 하듯이 우리 일상생활 하듯이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35%면은 35%를 빼보세요. 5%, 7%씩 7%씩 이렇게 그냥 숫자 빼듯이 빼면은 6,500 나오죠. 계산기 없을 때 6,500이 나오지 않습니까? 6,500보다는 반드시 숫자가 커야 돼요. 반드시 커야 돼요. 근데 5년이나 갔죠. 5년 가면은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요. 오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6,5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를 할인한다. 6,500을 10% 할인한다 해보세요. 10% 할인. 그러면 650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650을 빼면은 5850 나오죠. 5850보다는 반드시 숫자가 커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팁을 알고 계시라고. 혹시라도 그날따라 계산기를 못 가져갔거나 계산이 지금 계산기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할인을 할 때는 일상생활 하듯이 할인을 해요. 일단 일상생활 하듯이 한 후에 그 숫자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10% 한 번만 했잖아. 한 번만 했을 때는 이 숫자가 그렇게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계산기는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쪽으로 할증하는 경우도 했고 할인하는 경우도 했죠. 자, 근데 이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있고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계수가 있어요. 미래 가치 계산하는 계수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이거 현재 얼마가 미래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거 하는 거 하고요. 현재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게 이제 미래 금액이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100만 원이 10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이랬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문제에서 이런 걸 대체로 알려줘요. 사실은 10번까지 하는 거는 대체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숫자가 여기가 10년,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2.594잖아요. 만약에 7% 10년이면 또 달라지겠죠. 5% 20년이면 또 달라지겠죠. 그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그 숫자를 지금이야 계산기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계산하지만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이런 계산 다 했거든요. 수백 년 전부터 이런 거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거 할 때마다 어떻게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미리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부터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생해서 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 표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인쇄해서 여기도 갖다 쓰고 저기도 갖다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공식을 외울 필요 없는데 요 정도 공식만 외우면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에요. 1 플러스 R의 N제곱. 여기 R이 이자율이고요. N이 기간이에요. 자, 여기에 0.1도 집어넣었다가 0.05도 집어넣었다가 여기에 5년, 10년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표로 만들어요. 표로. 이렇게 표로 만들면은 여기에는 퍼센트, 여기에는 기간 해서 10년 10% 이렇게 하면 여기 있겠죠. 이게 숫자가. 여기 10년 10% 하면 여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2.594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면 여기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 표가 이름이 뭐냐? 요 표의 이름이 일시불 미래가치계수표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계수표 그래요. 내가계수. 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내가계수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자 2.594를 나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숫자를 찾아서 표에서 찾아서 나누면은 1 나누기 2.594라든가 또는 1 나누기 0.71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누기 2.594 나누기 0.71 이런 숫자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예를 들어 2.594면은 2.594분의 1 이 숫자를 계산을 미리 해요. 약 0.3855예요. 0.3855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표의 공식이 얘예요. 얘.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10년 10%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0.385가 있거든요. 근데 이 0.385는 뭐의 역수인 거예요?
2.594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2.594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되나요? 10년 매년 몇 %씩 10%씩 할인하면은 나누기 2.594 해도 돼요. 나누기 2.594. 근데 나누기 2.594가 편하겠어요? 1 곱하기 0.3855가 편하겠어요? 곱하기 0.3855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2.594를 역수로 미리 만들어서 표로 만들었다고요. 표로 만들 때 이게 훨씬 간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도 아니고 곱하기. 그러니까 계산기 있으면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지만 계산기 없고 그냥 이렇게 표를 주니까 우리는 표에서 찾아서 뭐만 하면 된다?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편지 저 편지 그 표의 이름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의 이름은 그러면 지금 방금 요 지우고 있는 거예요. 지웠는 거. 요 표의 이름 요거는 요 공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 공식. 요 공식을 가지고 만든 이 표의 이름은 일시불 현재가치계수표. 현재가치계수표. 줄여서 현가라고 현가. 그럼 이건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내가 미래가치를 줄여서. 됐나요? 그래서 어떤 편지만 구별하자고요. 됐죠? 자, 근데 나머지 4개의 표가 더 있어요. 그 4가지 표를 더 해야 돼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